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공정과 정의를 단조했던 우리가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그런 원칙을 지켰는지 통렬하게 반성한다.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입장을 내놓은 뒤에 일부 권리당원들은 반발하면서 송 대표의 잦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고요. 또 다른 당원들은 사과가 적절했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의견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조국의 강을 건넌 걸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그것은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송영길 대표, 지난번 이해찬 대표에 이어서 두 번째 당에서는 공식 사과가 나온 건데요. 이 발언 이후에 대표직 사퇴해라 이런 운동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송 대표 사과가 제대로 된 거다, 좀 현실을 제대로 보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당내 여러 가지 반응들 수혜를 볼 때 앞으로 이 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요? 전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사과도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의 반응을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놓고 지금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국회의원들. 네,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특히 이제 민주당 내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뭐 이른바 친문이라고 흔히 언론에서 부르는 그런 의원들은 사실 반발할 소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반발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공감할 만큼의 대국민 뭐 사과문이나 내용들이 예. 나왔다 이렇게 아마 본인들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앞으로 가야 할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국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민생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서 국민들 민생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과거에 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대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들은 크게 반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부분을 지금 주목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초선 의원들 그 차담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시간대에 아마 그 브리핑이 있게 되면은 라이브로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인데 초선 의원들도 오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런 발언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이종훈 평론가는 어제 사과 이후에 당내 민주당 당내 그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어제 사과를 제가 보기에는 예. 어제 이제 국민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이제 한 발언인데요. 예. 그러니까 좀 스치듯 사과했다. 스치듯 사과했다. 예, 그러니까 표현은 굉장히 통렬히 반성한다 이런 얘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두 발언 전에 이 부분만 따로 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든지 예.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모두 발언이. 네. 그 긴 과정에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도 그 입시 비리 관련한 의혹 부분에 예.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의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청년층이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이 분노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사과를 받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 이건 충분히 진정성이 있다. 이래야 그게 사과로서 의미를 이제 갖게 될 거다. 그리고 어제 그 자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 어떻게 보면 의견을 경청한 예. 그런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이제 자리였다라고 봤을 때 아, 과연 이게 사과로서 진정성을 대상인 국민 또는 청년층이 인정할 만한 정도였는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스치듯 사과했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그 말씀에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국민의 민심이 내로남불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었다. 예. 사실 재보궐선거의 그 어떤 참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민심을 들었다. 그런 민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렬히 사과한다. 예. 이게 왜 스치듯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납득이 잘 개인적으로 안 되고요. 청년층의 상실감이나 좌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의 메시지를 담았는데 다만 뭐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국 사과 따로 하고 박원순 오건원 그 성추행 문제 사과 따로 하고 그렇게 해야 진정성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박원순 오거돈 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과는 했지만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했던 사과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또 별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저는 너무 박한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심경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시간표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중에 이제 이런 사과문이 나왔으면 네.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에도 계속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회고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본인이 잘못한 게 크게 없다라는 식의 그런 항변성 그런 글들을 쭉 이제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본인도 지금 사과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는 예. 진심으로 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사과를 내놓을 때는 조금 더 강하고 간명하게 내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그랬으면 훨씬 더 효과가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과라고 하는 건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는 대상, 일반 국민들이나 또는 이제 주로 청년층이라고 전제했을 때 청년층이 받아들이기에 이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자, 어제 송 대표 사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한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나를 밟고 전진하라. 이런 반응도 내놨는데, 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좀 회고록은 뭐 하루 만에 10만 부가 넘게 팔렸다 그래요. 관심을 갖는 분들 예. 굉장히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조국 사태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한편에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뭐랄까요. 그 당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검찰의 태도에 분노했던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서초동 앞에서 집회했던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쪽 대상이 되더라도 당시의 일들을 한번 좀 복귀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도 뭐 찬반으로 갈려 있었던 상황인데 자신의 과거를 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게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더 상세한 내용, 뒤에 비하인드 내용을 좀 듣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것이 타당한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첨언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조국 전 장관이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지금도 사과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SNS를 통해서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또 표명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측면이 물론 조국 사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제기된 의혹이 지금도 다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 가운데
사실 언론의 보도 중에서 오보들도 상당히 많았고 추정 보도들도 많았는데 검찰이 실제로 기소한 내용이 따로 또 있습니다. 기소한 것 중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받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경심 교수 재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 분리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혹 제기가 된 부분 중에서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다 잘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내로남불이고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입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SNS나 이런 예. 걸 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런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사과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혐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과거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자, 민심에 좀 귀를 기울이자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선이 10개월도 안 남은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이슈들을 좀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국민의힘 사례를 보면 사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가 계속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반등의 모멘텀을 삼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지금 호남 민심이 최근 예. 들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여러 이제 그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도 민심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다. 자, 그렇게 전제했을 때 예. 민주당이 만약에 내년 대선이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사실 이번에 민심 경청한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과연 뭘까? 그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어저께 이제 보고회를 이제 한 거다라고 저는 이제 전제했을 때,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수용을 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명쾌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사과인 듯 아닌 듯, 그리고 이 사과를 하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입시 비리 부분만 딱 집어서 그냥 그 부분만 사과하고 나머지는 그냥 법률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네. 법률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저께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발언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 그 자리에서 법률적 판단 부분을 제외시키냐는 거죠. 법률적 차원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깔끔하게 딱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이 대목도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이 그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여당 주요 인사들 역시 윤 전 총장을 향한 비판에 좀 가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당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과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정권이 탈탈 털 겁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하라. 전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말 진실성이 담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들 사과를 하면 될 일을 좀 격식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50이 넘어서 장가를 간 분이에요. 당신께서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재임하고 있었을 때 관련된 일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왜 묵냐는 거지요. 네. 야당에서는 뭘 엮어서 사과를 하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 사과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같이 그 문제를 언급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 잡기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근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법 앞에 평등하고 같은 잣대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 전 총장 뭐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됐고 뭐 그동안에 언론 보도된 거 보면 뭐 투기 의혹부터 시작해서 뭐 잔고증명서 위조 그리고 이미 지금 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한 장모와 관련돼 있는 파주 요양병원 설립과 그 과정에서 예. 건강보험에서 받은 그 급여가 한 20억이 넘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자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성일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는데 바로 그 예. 요양병원이 검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외압을 행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충 윤 총장 얘기만 나오면 발끈해서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는 네.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과잉보호하듯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기 당원도 아닌데 얘기하는 태도가 나중에 가서 혹시 어떤 일로 연결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당의 대선 후보급이 되는 인물들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바깥만 쳐다보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뭐 이준석 그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 자강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내부에 영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뭐 자꾸 첨언을 하게 되는데 조국 전 장관 문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자꾸 사과하라고 하는데요. 뭘 사과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입시 비리와 관련돼 있는 문제, 내로남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 외에 또 뭘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얘기입니까? 과잉 수사를 한 부분을 유발시킨 책임을 사과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권력형 비리가 있다는 걸 사과하라는 겁니까?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는데요. 네. 권력형 비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럼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여당이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지나치게 옹호했으니까 저희가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라는 얘기인지 또 역으로 생각하자면 인사청문회 국면에 있을 때 후보자를 저런 방식으로 수사한 전례도 없을 뿐더러 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빌리자면 윤 전 총장이 저런 사람 검찰총장 그 법무부 장관 시키면 안 된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치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미리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은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안들을 다 묶어가지고 뭐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다 사과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의 목소리는 어떤 공정의 문제, 그리고 이 공정의 문제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대처 문제, 내로남불 문제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지적도 부분에 나오고, 대해서는 예. 그동안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예. 사과하면서도 여러 차례 누차 얘기했습니다.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두 가지를 짚어서 얘기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주 내용은 사실 그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 말고 도대체 뭘 더 사과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저 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어제 송 대표 사과라 이제 이 문제는 일단락 될 거다. 앞서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지금 어쨌든 10개월도 안 남은 그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특히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대표가 사과했으니까 조금 자유로워진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가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 부분을 이제 어저께 그냥 제외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 판단 나오고 나면 유죄든 무죄든 어느 한쪽에 관련해서 발언을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예.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왜 이 부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부분을 송영길 대표가 언급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사전에 알려졌거든요. 네. 송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사과를 할 거다. 그래서 그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먼저 홍보를 한 거죠. 아니, 예, 그건 이런 발언이 기자들 나올 질문에 테니까. 의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 워낙 이런 관심도가 발언- 높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올 테니까 예.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이 조국 전 장관 부분을 굳이 언급을 했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라면 뺐을 것 같아요.
아예. 민심경청 프로젝트 관련해서 민심 들은 것만 예. 뭐 겸허히 다 이제 수용한다. 이러저러한 지적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안 하고 보기에는- 넘어갔으면 더 파장이 크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굳이 예. 이제 언급을 한 이유는 조국 전 장관 회고록 때문이라고 회고록 좀 봐요. 때문이다. 그게 예. 나오고 그 이후에 논란이 좀 더 가열되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당 대표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점을 좀 잘못 택한 게 아닌가. 예. 차라리 뭐 법률적 판단이 다 끝난 다음에 했거나 아니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갔더라도 별 문제 네. 없었을 거다. 근데 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놓고 보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상황 자체가. 네. 당원들 또 표심을 또 당원들 또 민심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사과도 제대로 안 되고 괜히 또 윤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이 나옴으로 해서 예. 거기서 왜 또 윤석열이 나오느냐는 또 논란이 또 유발되고 알겠습니다. 이런 어쨌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대표의 어제 사과에 대해서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봐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당의 대권 주자 가운데 조국 회고록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입장을 얘기를 안 하다가 어제 이제 송 대표 입장을 존중하다, 굉장히 짧게 입장을 남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자꾸 요구하는 게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 예. 이재명 지사를 넣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의도가 저는 예. 일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작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그 직전에는 사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예. 있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과하고 난 다음에 가타부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그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도 그렇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마치 다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예. 그것도 또한 뭐랄까요? 잣대가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질문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송영길 대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의 그 어떤 사과 내용을 존중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예.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뭔가 잘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 논쟁 네.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듯이 당내 반발이나 일부 강성 지지층의 얘기들이 또 다시 튀어나와서 논란이 될 소지들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일부 네.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여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재명 지사 얘기 나온 김에 최근 나온 대선 지지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최근에 나온 건데 역시 뭐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양강 구도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로 가면은 최재형 감사원장 이름도 들어간 것도 눈에 띕니다.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5% 이게 마의 벽으로 불리던데요. 처음으로 5%를 넘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이제 임박하게 예. 되면 아무래도 유력 대선 주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지층이 일단 결집을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의 이제 일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도 아마 본인은 흡족치 않을 겁니다. 네. 사실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도 상당한 좀 일정한 상당한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조직 기반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예. 또 지역 또 투어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세균 전 총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내 기반도 많고요. 국회의장도 지내고 총리도 지냈고 경력에 비해서 지금 지지율이 살짝 그 두 앞선 그 후보보다는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운동복도 입고 축구공도 들고 선글라스 낀 모습도 공개하고 이렇게 소통 기보를 좀 넓히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지지율 좀 끌어올리려면 정세균 총리 어떤 부분을 좀
주력해서 행보를 해야 될까요? 정세균만의 무엇? 무엇? 예, 그게 무엇이 없는 거잖아요. 무엇일까요? 그게 예.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세균 하면 떠오르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세균이라고 하면 가질 수 있는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그 독특한 뭔가 유일성 이런 것들을 사실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국민들께 각인이 돼야 그래야 뭔가 지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스터 스마일 이런 이미지밖에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뭐 그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독도 그 지도 그러니까 지도에 독도를 넣은 모습 보면서 우리 올림픽 불참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성한 발언을 한다거나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뭐 몸통 검찰 개혁의 몸통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굉장히 발언을 강하게 내놓는 것도 또한 정세균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예.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이나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보다는 좀 더 강하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세균만의 뭔가 각인시킬 무엇이 필요하다. 예, 지금 야권에서 보면은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총장 지지율 정도만 좀 의미 있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나온다 말만 있고 약간 피로감도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조만간 참모 조직을 소규모로 좀 가동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YTN하고 윤 전 총장 측근이 통화를 했는데 기호 2번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표명을 했다고 해요. 시점은 뭐 통합 먼저 하고 할지 그 후에 할지 이건 안 정해졌지만 어쨌든 2번 달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입당할 거다라는 입당설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 있는데요. 입당을 그렇다고 지금 최종 결정한 상태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국민의힘에 합류했을 때 네. 별 저항 없이 합류가 돼야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 그걸 윤 전 총장 측은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당심하고 뭐 이 민심이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예.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됐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미리 조금 움직이는 예. 것을 좀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입당 여지를 계속 지금 남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서 제가 입당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도와줄 만한 당대표를 뽑아주세요. 네. 그 의미가 현재로서는 더 강하다라고 봐요. 예. 물론 이제 입당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입당 시기는 그래서 일단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를 보고 나서 입당 여부와 함께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대표 경선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그 소식들도 발걸음도 좀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건데요. 자, 오늘 주목을 받는 발언 중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윤석열 전 총장 별의 순간 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100% 확신할 수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말 예. 한 게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뭐 난 이제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했는데요. 언젠간 또 다시 관심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좀 관심을 보일까요?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한 10번쯤 찾아가면 더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라는 사람을 확실하게 나는 아직 잘 모른다.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의사를 표명하겠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그동안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많이 꿈꾸고 얘기해왔다고 하는 것처럼 좀 한국의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데 그냥 단순히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개헌에 관한 생각이든 간에 예. 그리고 뭐 의원 내각제에 대한 소신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해왔잖아요. 그런 것에 관해서든 간에 예. 뭔가 윤석열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철학이나 소신들을 난 확인한 다음에 나의 태도를 결정하겠다. 여기에 좀 더 가까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00% 확신 없어서 안 도울 거다 했는데 뭔가 그런 확신이 들 만한 행보가 있으면 또 도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거꾸로? 그러니까 뭐 일단 전화 통화도 한번 했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관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활동이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봤을 거다라고 예. 보는데요. 또 어떤 부분에서 지금 좀 확신이 좀 줄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적인 부분이 가장 클 거다라고 봐요. 인적인 부분. 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제 나름 뭐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또 예. 깊이도 있고 이제 그런 거로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그 모이는 그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름 평가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본인이 보기에 아직은 조금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발언은 늘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자, 어떤 행보가 이어질지 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하고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내주셨는데,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은 이준석 바람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진 의원들의 거센 견제가 이어지는 속에 이준석 후보 역시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으로 오히려 더 세게 반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20대 남자의 분노를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연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경원 후보보다 말씀을 여성에서도 드립니다.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김홍 의원이었다면 그래도 조금 덜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이제 우리 신인의 한 명으로 이준석 후보를 일종의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었으면 제가 좀 덜 걱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민주당이나 우리 당 다 막론해가지고요. 그 이슈 파이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손해볼 수 있는 이슈는 건드리지 않는다가 이제 불문율이 됐거든요. 저는 2030이 이준석한테 열광하는 게 아니라요. 그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자기들이 진짜 맨날 인터넷에서만 떠들던 이야기가 맨날 뭐 검찰개혁인 이런 거 다루다가 이제 이런 거 다루네 하면서 저거 우리들 이야기 다 하면서 이제 우 몰려간 거거든요. 저는 이게 무엇인지 좀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 보고요. 네, 나경원 전 의원, 김웅 의원이었으면 좀 덜 걱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1, 2위 후보 이준석, 나경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거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도 뭐 나경원 후보가 공격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나경원 후보한테 굉장히 발언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엇갈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잘 싸우는 것도 있지만 예. 저렇게 중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저렇게밖에 못 싸우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젊은 층이 뭐 세대 교체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예. 타고 지금 열심히 싸우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중진이 같이 싸운다고 하는 게 비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원들이 좀 싫어하게 만드는 이런 것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럼 차라리 정책적인 걸 놓고 당신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좀 뭔가 격렬하게 토론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의 바닥이 보이게 만들거나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경륜이 부족했음이 드러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가면 멋지게 싸우는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당원 반영 비율이 투표 반영 비율이 70%니까 당원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고령층이 많고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층의 비율이 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젊다, 똑똑하다, 말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은 오만하다, 그리고 윗사람 잘 예. 알아보지 않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을 자꾸 부각시켜서 좀 불안해 안 돼. 뭐 이런 식의 당원들 투표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저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예.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전 저렇게 가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준석 바람은 저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한풀 꺾였다고 봐요. 예. 여기에서 중진들이 어떻게 싸움을 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현재 뭐 분위기나 바람처럼 그렇게 당대표로 연결되지 않을 수는 있겠다 네.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중진들이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이 어떤 모습을 예. 보이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준석 바람이 지금 후보자 토론회 중계 방송한 방송사 시청률은 굉장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에서는 바람이 좀 한풀 꺾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구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습니다. 역시 2, 3위 후보들 이준석 후보 집중 견제 발언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모습들이 핵심 당원들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원들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도 좀 높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지역 단위에 내려가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 변화를 좀 사실은 변화에 그렇게 능동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심과 민심의 이제 그 차이를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당심이 변할 수 있는 그 포인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민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바람이 부느냐 말이에요. 네. 그 바람을 이제 이준석이 과연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인 거고 예.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진급들은 그러면 그것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이 싸움이라고 이제 봐야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이준석 전 최고는 일단 잃을 게 없어요. 네. 예, 게다가 말을 잘해요. 예. 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깊이가 떨어져요. 그러면 뭘 이종훈 공략해야 평론가가 되겠습니까? 보시기에 예, 뭘 공략해야 되겠습니까? 뭐 깊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뭐 정책적인 이해도라든가 이런 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경륜도 필요하고 예. 경험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중진급들이 강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고 예.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이슈를 이제 던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최고도 좀 따라오기 힘든 부분들을 네. 언급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포인트를 지금 전혀 못 잡고 있다. 느닷없이 김웅이 왜 등장합니까? 네. 예. 여기서도 장유유서 논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진들이 전략을 더 좀 현실적으로 잘 세워야 된다. 네. 예, 어쨌든 국민의힘 그 당대표 선출에 관심을 갖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갈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선의 이영 의원이 범 내려온다. 여기 맞춰서 춤을 추는 영상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신선하다. 꼰대 이미지 탈피하기 위해서 몸을 날린다. 이런 평가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소통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뭐 최고위원이 됐던 정치인은 막 맨발로 막 연설하고 그랬던 게 또 기억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에 모든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존재감이 거의 부각이 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내가 싸워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인 것처럼 그렇게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구력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은 뭐 이준석 후보로 대변되는 세대 교체의 바람,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 바람을 같이 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선수가 낮고 젊은 층의 후보의 경우에는 저렇게 좀 신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득표에도 도움이 된다고 아마 판단했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용진 의원 모습도 나오는데 얼마 전에 대선 출마 이제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롤린 최근 굉장히 역주행하고 있는 롤린 춤을 추는 장면을 이제 공개하기도 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세대 교체 바람, 변화의 목소리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볼 수 있고요. 뭐 지금 박용진 의원뿐 아니라 이광재 의원은 2030 보좌진들에게 광재형, 광재삼촌 이렇게 불러달라 또 호칭 파괴도 시도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발언은 멈추기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왜 떴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 신드롬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뭐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또 호감도 이런 게 좀 굉장히 많이 작용했던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최고의 개인의 어떤 그 호감도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도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열기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결과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비단 이제 국민의힘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 뭐 청년층 중심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86 운동권 세대도 가만 보니 이제 꼰대화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그 신드롬은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 이제 빙산의 전모가 이제 점점 드러날 네. 텐데 국민들이 아마 그쪽으로 바람이 확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마 대선 주자군도 더 젊어지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시선을 끄는 소통 방법들 잠시 보고 오셨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으로 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회를 했는데요.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로 대통령께서 흔쾌히 허락하셔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 마무리와 함께 추진된 것입니다. 오늘 총 68명의 초선 의원님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님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0여 명의 의원님들께서 전체 의원님을 대표해서 발언해 주셨고, 또 대통령님도 이와 관련해서 답변과 또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초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격려하면서 지금 우리 당과 또 우리 정부가 보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님들이 보다 혁신성과 역동성을 잘 살려서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다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기대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선 모임을 이끄는 고영인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청년들의 공정과 주거 안정,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대통령께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기 마련이고, 재정 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께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기재부가 재난 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 줄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조호석 의원님, 양기대, 이동주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초반에 이탄희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전시 재정을 편성하는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에 대한 기존의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재정 당국이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의 보다 적극성을 대통령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 사회가 3단 로켓에서 그 로켓가 분리되는, 마치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회 코로나 등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낙오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대통령께서 더욱더 힘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특히 오늘 그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국가에서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신청을 청년들이 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 지원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청년 주거 책임제도 요청을 했습니다. 청년들 중에 최저 기준이 미달된 그런 환경에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1년 이상 입증이 된다면 보증금이나 이런 월세들이 지원됐으면 한다고 그러한 것들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조호섭 의원 등은 특히 지금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산업 발전 또 대학의 소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구 감소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힘써달라.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기대 의원님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번에 방미 성과를 계기로 더욱더 실천해서 도보다리의 영광을 재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김병주 의원은 미사일 제한 폐기를 통해서 우주 고속도로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략국을 창설해서 미사일 부대가 전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요청했고요. 군 장병의 요즘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급식을 비롯한 군 장병들의 의식주, 개인 휴대 설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다 획기적으로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현영 의원께서는 지금 백신 휴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차별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통해서 백신 휴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의 연구 사업들에 대한 보다 국가의 지원이 요구되어지는데 특히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께서는 지금 기후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특히 지금 향후 석탄 발전소가 7개가 계획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흐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래서 이러한 가공 예정을 여러 형태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를 더욱더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이동주 의원님과 김경만 의원님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표현하셨고 이동주 의원님도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이 그 피해 비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여기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여러 발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은 일일이 지적은 안 했지만 오늘 나온 초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초선 의원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본인도 초선만을 겪은 대통령으로서 공감대를 가지면서 이 제안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인 민주당 초선 모임 운영위원장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만남은 이철희 정무수석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조국 사태 언급은 안 하기로 했다 결의를 하고 들어갔다고 전해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 얘기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 확대 문제, 일자리 문제, 자 이거 플러스 남북 문제부터 굉장히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어렵게 좀 마련된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요구나 주문 사항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쓴소리는 없었다. 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쓴소리는 없었다. 예. 이렇게 요약하시는군요. 핵심은 예. 그거죠. 그래서 재보선 이제 패배 직후에 초선 의원들이 뭐 당 반성해야 된다라고 뭐 성명 내고 그랬을 때 제가 예.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비겁한 초선들이다. 입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마디. 예. 그런데 오늘도 굉장히 그 똑같은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여전히 비겁한 초선들이다. 아니 청와대 점수 따러 갔냐. 갔으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도 좀 해야 되지. 예. 지금 내용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하려고 하는 것에 힘 실어주는 발언들만 하고 나왔다. 예. 네, 저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예, 쓴소리 없어 박하게 평가를 해주셔서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동의합니다. 아,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자꾸 민주당 상황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할 말은 한다. 이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점을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도 있을 예. 거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왜 빨리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군내 급식 문제, 성추행 예. 문제 왜 자꾸 군이 이런 문제에 휘말립니까? 그렇죠. 좀 뭔가 예.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심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런 말을 아예 안 한 건가요? 제가 지금 좀 예.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야죠. 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초선인가요? 잘 왜 이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진행된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차담에 관련 내용 브리핑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자,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